한국을 유럽 한복판으로 옮겨온다면 유럽의 모든 국가들은 한국에 압도될 것이 뻔합니다. 여기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포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저명한 교수가 폭탄 발언을 해서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는 왜 이런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와 세계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마이클 스튜어트 교수입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유럽 중심의 세계관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우리는 늘 이런 나라들을 세계의 중심으로 배워왔습니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한쪽 구석에 있는 먼 나라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역시 제게는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제가 처음으로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한국은 너무나 작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과연 어떤 특별함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솔직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를 거듭하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얕고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도 당당하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그들을 압도하는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가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을 통째로 들어서 유럽 한복판에 가져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분석을 거듭한 끝에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럽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유럽 국가들을 압도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처음 한국의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저는 솔직히 그저 평범한 반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계속할수록 그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열한 힘의 교차로 말 그대로 세계사의 전략적 중심지였습니다. 한반도는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라는 거대한 대륙 국가와 맞닿아 있고 동쪽으로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사를 주도해온 네 강국이 서로 밀고 당기며 이해관계를 다투는 곳. 바로 그 한가운데가 한국입니다. 이런 지리적 특성은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럽 대륙은 다수의 중소 국가들이 밀집해 있지만 이처럼 초강대국들이 서로 직접 맞붙는 장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진 발칸반도조차 한국처럼 네 대국이 동시에 팽팽히 맞서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처럼 한국은 동북아시아라는 거대한 무대의 정중앙에서 수천 년 동안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최전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역사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올랐고 그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과 국가를 지켜낸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압도적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는 점입니다. 중국처럼 대륙을 장악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처럼 해양제국을 꿈꾼 것도 아니었지만 한국은 사이에 머무르지 않고 독자적인 문명과 문화를 일구어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긴장을 견디고 때로는 굴복하지 않고 때로는 지혜롭게 버텨내며 자기만의 정신과 문화를 지켜온 민족.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성취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은 단순히 운 좋게 살아남은 나라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고민했던 나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명장이 되었는지, 세종대왕이 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는지, 모두 이 지리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생존하고 번영하려 했던 민족의 투쟁이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이 좁은 땅,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전략적 중요성은 지도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국을 단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계사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크기와 위상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만약 한국을 유럽 한복판에 옮겨놓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이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대적인 크기 면에서도 정말 작은 나라일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본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의 면적과 인구를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체 면적은 약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인 영국, 이탈리아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큰 수준입니다. 영국은 약 24만 평방킬로미터, 이탈리아는 약 3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참 작아 보였던 한국이 실제로는 유럽의 대표 국가들과 견주어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 면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구는 더 놀랍습니다. 현재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인구는 약 7,5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대등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독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강력한 경제 역량을 가진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적으로 많은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지도에서 한국이 작아 보이는 이유를 잘 아시지요. 세계 지도는 대부분 메르카토르 도법을 사용합니다. 이 지도는 고위도 지역을 과장하고 저위도 지역을 축소시켜 나타냅니다. 그래서 유럽은 실제보다 커 보이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작게 보이는 착시를 일으킵니다. 한국 역시 이 지도 왜곡의 희생양이 된 셈입니다. 또한 한국 주변에 워낙 거대한 나라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오해를 부추겼습니다. 중국은 대륙 자체를 차지하는 거대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는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들 대륙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물론 작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 평균적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한국은 단지 땅과 인구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 강력한 교육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가진 한국은 이미 국가 크기 이상의 무게를 세계에 과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국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유럽 출신 학생들과 아시아 출신 학생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인상 깊은 나라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망설임 없이 사우스 코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문화, 교육. 한국은 이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한국은 작은 영토 안에 거대한 에너지를 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이미 세계 무대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유럽 한복판에 옮겨놓는다면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그 존재감에 압도당할 것이다. 한국의 크기와 인구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놀라운 경제적 위상을 얻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 배운 세계사 속의 한국은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초반 한국은 6.25 전쟁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전국이 폐허가 되었고 인구의 수십 %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인프라는 무너졌고 경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거리는 흙먼지가 휘날렸고 사람들은 미군 구호품에 의지해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요. 시멘트로 만든 건물 하나 보기 힘들었던 서울거리, 손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밀어 나르던 장터, 연탄을 지게 지고 언덕을 오르던 겨울날의 풍경,
바로 그것이 불과 70여 년 전 한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 빈손 위에 다시 삶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당시 목표는 생존이었습니다. 수출을 늘리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 처음에는 농업과 섬유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아 한국은 조선업, 철강, 전자산업 같은 중화학 산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영국, 독일이 지배하던 세계 조선 시장을 한국이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현대중공업이 첫 배를 건조했을 때 세계는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어떻게 대형 선박을 만들겠는가? 그러나 한국은 보여주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이 바다를 가르는 순간 세계는 비로소 한국의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전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처음에는 값싼 저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연구개발과 끊임없는 품질 개선을 통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삼성 스마트폰과 반도체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적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이름 없는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헌신하고 땀 흘리고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1950년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적. 한국인의 저력은 경제 성장률 수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눈물과 땀, 그리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던 청년들, 야간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웠던 소녀들,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집을 위해 저축하고 또 저축했던 부모님 세대. 바로 그런 삶들이 쌓여서 오늘의 한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을 유럽 한복판에 옮긴다면 단지 면적이나 인구 규모만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이 기적 같은 역사와 정신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더 깊고 뜨거운 울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제적 기적을 이루어낸 것도 놀랍지만 저를 더욱 깊은 감동에 빠뜨린 것은 바로 한국 민족의 놀라운 지속성이었습니다. 세계사를 연구해온 저로서는 한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럽 대륙을 보십시오.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수백 개의 왕국과 민족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국가들조차 수십 번의 국경 변동과 전쟁을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조차 오랜 세월을 거치며 왕조가 바뀌고 영토가 쪼개지고 합쳐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삼국시대 이후 고구려 백제신라라는 세 나라가 통일과 분열을 거치긴 했지만 7세기 통일신라 이후로 이 땅에는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국가의 연속성이 있었습니다. 왕조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한반도라는 공간에서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안정성은 세계사적으로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었던 한국이 수천 년 동안 민족과 문화를 지켜왔다는 것은 단순한 생존 그 이상의 위대한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 긴 세월 동안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한국인의 교육열과 문자에서 찾았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배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를 통해 관료를 선발했는데, 이는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글을 읽고, 글을 짓는 능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배움을 통해 신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자. 15세기의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고유의 문자를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문맹률이 90%를 넘나들었지만 한글의 창제는 글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침략,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까지 숱한 시련 속에서도 한국인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지 않았고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교육과 배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준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나라는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뿌리가 깊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한국은 고난을 맞아도 뿌리를 깊게 내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해율과 교육열을 자랑합니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민족적 자존심을 지켜온 오랜 전통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면적이나 인구 수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을 지켜온 민족적 뿌리, 그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문화야말로 한국이 세계 속에서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지켜온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변방에 머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계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선 경제 분야를 보십시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글로벌 기술 패권 싸움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수주량 1위를 차지하며 최첨단 선박 제작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과 독일이 자랑하던 조선 강국의 자리를 지금은 한국이 당당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와 기아는 더 이상 값싼 대체제가 아닙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유럽, 북미 시장을 공략하며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기술 산업을 넘어 문화 영역에서도 세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는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성공이 단순한 유행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창의성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세계를 향한 열린 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과거 우리는 유럽과 미국을 바라보며 선진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배우고 한국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에서, 런던의 거리에서 한글로 된 간판과 한국 음식을 찾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고 세계의 기준을 바꾸어가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를 봐도 그렇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은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도 당당히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겨울 스포츠 강국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세계무역기구와 국제기구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전문가들.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받는 리더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성취가 불과 두세 세대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외세의 지배에서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한 예는 세계사 전체를 통틀어 봐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따라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한국을 바라보며 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바꿀 힘을 가진 나라다. 만약 한국을 유럽 한복판에 가져다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단지 존재감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강한 에너지로 경제, 기술, 문화, 교육, 그리고 국민의 저력까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사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지켜낸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가난과 전쟁,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이겨내고 결국 스스로 일어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단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며 글로벌 기술 경쟁을 주도하는 혁신국가이며 세계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이어온 끝없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을 이야기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그 크기나 위치로 평가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정신, 그 역사, 그 성취는 유럽의 모든 나라를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작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세계를 바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세대가 이뤄낸 기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포기가 없었던 덕분에 오늘의 한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자부심을 당당히 품고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꿈과 희망을 물려줄 시간입니다. 한국은 세계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변함없이 강인한 한국인이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놀라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에 놓아도 당당히 빛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자부심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했습니다.